작은 결정 하나 내릴 때도 자명해서 내리는 연습을 같이 정당 차원에서 해나가야 되고 당원들하고 또 같이 그걸 연구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정보 의견 뭐 많이 듣고 페이스북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듣지만 결론은 제가 자명해야 되고 우리 이 정당 이 당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봐서도 자명해야 되고 자명할 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밀고 나가야 저는 우리가 지금 꿈꾸는 아주 그 원대한 목표가 이 땅에 구현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좋고 해도요, 자명하지 않은데 밀어붙이면요,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들 하는 거 보고 제 불만인 것도 그분들이 자명하지 않은데 그냥 밀어붙이는 것들을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저것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고생시킬 텐데 하는 게 보여서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좀 심한 말로 지적도 하는 거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양심 있나요? 뭐 우리만 양심해야 되나요? 그냥 기존 정치인들이 그냥 양심하시면 돼요. 제가 당선돼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미 당선된 분들이 양심하시는 게 우리 국민이 훨씬 그 이득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센 얘기도 해보고 하는 게 그분들이 듣고 좀 경각심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명해서 한다 하는 게 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계신 분들 자명해서 한다는 분 계실까요? 어떻게 된 게 양심 고백하는 그 한 놈이 없어요. 진짜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겠죠? 청와대, 우리나라 제일 센터가 그 정도 썩었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국민들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반성하는 게 양심적인 겁니다. 실수를 했으면 반성하면 돼요. 반성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자명함 때문에 희망이 생겨요. 저희가 늘 저부터도 실수 안 할 수가 있나요? 실수하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정확히 사과해서 자명하게 다시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장담하는 거는. 아무튼 늘 잘못된 걸 아는 순간만큼이라도 다시 자명해지자. 이왕이면 자명한 결정을 미리 내리고 혹시 찜찜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빨리 반성하고 자명해지자. 그걸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개적으로 해서 누구나 자명한 길을 갈 수 있게 돕자. 나 혼자만 몰래 갈 길이 아니니까 다 같이 가게 돕자. 이런 게 양심 지킴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여기에만 동감하시면 그동안 나는 철학을 해본 적도 없고 뭐도 없는데 갑자기 홍익당 와서 이런 양심 공부하려니까 힘듭니다. 힘드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에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 초중고 나올 때 배우셨어야 할 내용이에요. 무슨 철학 얘기도 아니에요. 어려운 철학 얘기도. 민주시민으로 당연히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찜찜한 건 찜찜하다. 이건 내 욕심이다. 이건 모두를 위한 거다. 이 판단도 못 하시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가 방치하고 살아온 결과 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됐죠. 당장 내일 아니라고. 당장 나한테 피해가 안 온다고 방치하다가 피해가 커지다 결국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순간 국민들이 못 참겠다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동안 얼마나 그러면 이 병이 커져왔겠습니까? 그때는 방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훌륭한 민주국가면, 민주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주국가라면 작은 병이 생겼을 때 예민하게 알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 뿐입니다. 어딘가 누군가 정치 지도자가 일반 국민은 차치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리더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온 국민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 주변부터 느낄 거예요. 당장 피해 입는 사람부터 잘못됐다는 말을 할 때 온 국민이 빨리 거기에 주목해서 나까지 피해가 안 왔더라도 여기에 자명한지 찜찜한지 빨리 판단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 즉 병균이 침투하면 바로 백혈구가 가서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상태를 만들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엄청난 기반을 저는 갖고 있지만 그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은 간단하게 양심의 6원칙만 지킵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 6원칙 안에는 동서고금의 모든 고전과 바이블이 다 들어있어요. 그 엑기스예요, 결국 그 엑기스를 더 한 방울로 쥐어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공자님, 너가 받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그거 지키자는 건데. 그런데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적받고 있는 것도 내가 국민이라면 원치 않겠다는 걸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국민이라면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내가 국민이라면 원하겠다 하는 건 안 해주고, 내가 국민이라면 참 싫겠다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욕먹는 거고,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법안이나 모든 국정의 모든 결정사항들도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면 선이냐? 양심에서 답이 다 나와버려요. 막연히 양심이 답이다가 아니에요. 그 결정 하나 할 때도 그 관계자들, 모든 그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 없는지, 이게 제일 자명한지, 손해가 제일 적은 판단인지, 이거를요, 양심적 6가지 원칙으로 따지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그 순간 그 순간마다 가장 후회 없는 자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양심에서 답이 나와요. 당장 여러분이 어떤 가족한테 이 한마디를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양심 분석하면 나옵니다. 너가 상대방이라면 그런 소리 듣고 싶어? 아니? 그럼 하지 마세요. 너가 상대방이라도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겠어? 맞아. 그러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다 하고 진심으로요. 그냥 내가 상대방이다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가족들 다 여러분 가족들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 가족 마음 잘 모르세요. 즉 정보가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질 않아서 정확히 정보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고 우리 마음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것 또한 양심의 원칙상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했느냐? 어렵거든요. 그거 하나 원칙을 지키려면 먼저 상대방 정보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리미리 다 우리가 판단해 버려놓고 너를 위해서 했다고 자꾸 우긴다는 겁니다. 정부가 만약에요, 국민들한테 당신들을 위해서 했어 하면서 우리 의견 전혀 묻지도 않고 일을 추진한다면 열받겠죠. 자, 이런 게 양심이 답이라는 겁니다. 명분으로서 그냥 허울 좋은 양심 말고요. 겉만 포장한, 양심으로 포장한 그런 정책을 우리가 속겠습니까? 믿고 따르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입장에서 걱정해 줬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진짜 지금 대통령이 우리 입장까지 걱정해 주고 저 결정을 내린 것 같네라는 느낌을 못 준다는 거는 소통이 안 됐고 우리 정보를 모른다는 거죠, 전혀. 지금 대통령 보고 국민들이 다 놀란 게 그거 아닌가요? 진짜 구중궁궐에서 아주 그냥 공주님으로 컸고 지금 왕비가 돼서 사세요. 국민들 입장을 전혀 모르세요. 즉 우리를 역지사지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뽑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기대한 거죠. 자, 이 짓을 더 안 하자 하는 것도 양심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게 양심에서 답이 다 나온다는 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국민들이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다 양심 지킴이가 안 되실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나면 아, 그래서 내가 촛불을 들었구나. 제가 선문답처럼 던진 적이 있어요. 당신들 지금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때문에? 양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집에 추운 날 따뜻한 방에 좀 있자라고 욕심이 얘기해도 불편하다 해서 나가게 된 그 마음이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촛불 든 거 하나도 양심이 찜찜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행동하기 위해서 드신 거고,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뭐 인터넷에서 열심히 지금 좋아요 누르고 막 악플 달고 댓글 달고 다니시는 것도 양심이 시키니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답이다 그러면은 그럴 리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은 양심 때문에 잠 못 자면서 지금 움직이시면서 추운 날 뛰어다니시면서 양심이 답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상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가 전 안 와닿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느끼시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촛불 들고 다니시다가요, 오늘은 이쯤 됐다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이제 집에 가자도 양심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아직 찜찜하다 하면 한 바퀴 더 도셔야죠. 이게 작은 거 하나도 양심이 결정해요. 오늘 지금 찜찜하신 일 하나 있지 않으세요? 가족 간에 뭔가 트러블 하나. 왜 찜찜할까요? 좀 더 양심적으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찜찜하신 거예요. 해결책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찜찜하다는 얘기는 답이 뭔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안 해서 찜찜하신 거예요. 저 내면의 소리를 더 들으면 답이 있어요. 근데 왜 답이 없는 것 같을까요? 그렇게 하면 뭔가 내 체면 구겨지는 것 같고 내 욕심에 상처가 와서 내 에고에, 내 자아에 상처가 와서 회피하고 싶으신 거지 답은 다 있습니다. 국정으로 가볼까요? 지금 조세나 뭐 누진세 이런 문제 있죠? 지금 요즘 강남에서 재테크 1위가 탈세래요, 탈세.
재밌지 않나요? 탈세. 다른 거보다도 탈세가 최고 짱이래요. 자, 그러면 자, 탈세란 얘기는 정해진 세금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거두면 끝나겠죠. 지금 나라 운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해놓은 세금이 있겠죠. 그나마 제일 양심적이라고 정해놨겠죠. 그 세금 제도도. 그것도 아주 양심이라고 못하겠지만 그나마 양심이라고 정해놨으니까 탈세하고 싶겠죠. 그거 지키면 욕심에 상처받으니까. 그러면 그거 탈세 못하게 하면 되겠죠. 왜 근데 그걸 못 막나요? 그런 양반들이 탈세할 만큼 그 돈의 일부라도 찔러주면 나라가 또 돈 먹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로비라 뇌물로. 뇌물이라는 아주 쉬운 카드가 있습니다. 모든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지금 다 뇌물 받아먹다 지금 대통령까지 지금 범죄자가 된 마당에 누가 그러면 거부했겠습니까? 그 뇌물을 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 지켜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우리 모르는 곳에서 그분들까지 다 받았으면 지금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면역력, 마지막 힘도 양심이라는 거고 이 지경까지 온 것도 양심을 어겨서라는 거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도 결국 양심에 제일 그나마 흡족하게 정해놓은 거고 그걸 어기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라는 거. 이게 다 양심 얘기인데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는 거죠. 양심이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의 해법이다 그러면 이게 양심적인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겁내하세요. 국민들이 양심으로 설득이 될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 어렵다. 참 어렵네. 어렵다 양심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 본인이 지금 삶 속에서 늘 찜찜하고 자명하고 매 순간 양심으로 판단하시면서도 그럼 양심을 좀 정확히 공부해서 제대로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힘들어한다는. 이게 초중고에서 원래 양심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뒤늦게 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 이념 하에 민주시민 자질 양성한다를 교육 이념 목표로 삼고 있어요. 민주시민 자질 양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격 도야가 들어있습니다. 인격을 도야하고 스스로 자립적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해서 민주시민을 만들겠다고 돼 있어요. 인격 도야가 안 돼 놓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궁리만 배웠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인격 도야는 안 해놓으니까 지금 기본적인 양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자, 선진국은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더 양심적인. 즉 선진국 문화를 좀 배우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라도 좀 배우셔야 돼요. 양심을. 거기 가면 문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지저분하게 풀지 않아요. 선진국들은 그래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이 좀 더 정책의 이 시스템에 반영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선진 문화 배우자 그러면 또 말 못하죠.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양심하자 그러면 또 화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타파하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냐는 겁니다. 제 주장. 그래서 양심에 예민해지는 사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선진국 가려면. 약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나라 수준 안다 하는 게 결국 양심 아닙니까? 즉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약자한테, 즉 강자한테는 함부로 못 하거든요. 우리가. 강자한테는요.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강자 입장을 배려해줘요. 근데 약자는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사람한테 배려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자한테 하는 짓 보면 그 사람들 양심 수준이 나와요. 강자한테 여러분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양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자가 눈빛만 이상해져도 바로 뛰어가서 휴지 가져오고 막 나 이렇게 기특한 사람이었어 스스로 막 하시면 안 돼요. 나가다가 약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강자한테는 말도 조심해서 합니다. 정중하게. 약자한테 말도 세게 나가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 지금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수준이 그 나라 문명의 그 수준이다. 그러면 양심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가 지금.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하면 추상적인 나 하고 머리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홍익학당 강의를 들으시면서 양심만이 답이다라고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양심하면 답으로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회로가 그렇게 깔려있지 않을까요? 양심이면 답이다. 그래서 뭔 일 생겼다.
자명한가를 보게 되고 내가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모두에게 제일 이득이 되는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는 이게 제가 볼 때 문명의 전환 수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되면 개벽입니다. 우리 국민 50% 이상이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개벽입니다. 우리 국민들 절반이 뭐 엄청난 신통을 얻어서 개벽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개벽입니다. 인류가 못 누려본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 그나마 유사하지만 그것도 아주 그런 양심에 대한 자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선진국들은요, 자본주의 시작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해 놨어요. 제국주의 해가지고.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지금 곳간이 넉넉해서 인심이 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처럼 구는데 거기도 곳간 비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바로 폭동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선진국이 낫다. 그거는 그것대로 배우되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양심 문화 잘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양심 정당으로서 왜 핵심 가치를 양심에 두는지 요거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양심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요. 진짜 자명한가? 그게 양심이에요. 진짜 자명한가? 찜찜하진 않은가? 따져보시는 그 마음이 양심이고요. 그럴 때 제 말이 맞는지 진지하게 제 입장을 들어주시는 게 양심이고요. 제 입장을 왜곡시켜주지 않는 게 양심이고요. 지금 저랑 이렇게 서로 지금 점잔 떨고 있지 않나요? 뭐 준다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강의 중에 막 떠드시면 막 벌점이 있습니다. 안 해도 우리 서로 만나면 점잔 떨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예절이라는 양심이에요. 처음 만났어도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 맺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에게 그게 이득이라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명한지 따져보는 것도 양심이고 얘기하시다가 여러분 편견에 안 빠지고 제 얘기를 정확히 들으시려고 깨어 있으시는 것도 양심이고 그냥 이게 양심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양심이 사회 전반에 그 기본이 돼서 작동하면서 보세요. 노동 문제, 노사 간에도요. 서로 입장 배려해서 제일 자명한 결정 내리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양심 국가입니다. 복지 문제도요. 제가 복지 문제만 들어도 답답한 게 뭐냐면요. 보편복지니 무상복지니 자꾸 센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요. 나라 형편 영향되는 대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면 돼요. 근데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면 되는데 보편복지, 무상복지 이런 또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답답하지 않나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보편복지 아니면 어때요? 뭐 무상복지 아니면 어때요? 좀 도우라고요. 이 국가가 세금 걷어서. 이 국가 공사들 봐보세요. 수익을 내지 말아야 할 공사들이 수익 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끼리 성과금 나눠갖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수익 내라고 있는 겁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원래 손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 위하라고. 일반 사기업이 하면은 이익만 빼가려고 할 때니까 이익이 안 나는 곳이니까 공사를 만들어서 투입했는데 거기서 이익 내가지고 성과 부풀려가지고 서로 또 나눠 먹고 있습니다. 뭐 단단히 잘못됐죠. 그게 다 뭐로 보면 아세요? 양심을 가지고 보면 뭐가 잘못된지가 보입니다. 그런 짓 하면 큰일 날 짓이구나 하는 게 양심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요. 양심 빼고 보면 안 보여요. 우리나라 되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한 거 하나도 복지 문제니 뭐니 다 들어가서 양심으로 보면요. 지금 양심 관점에서 보면요. 누군가 국민 중에 하나가 굶고 있다는데 지금 다른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세금에서 도와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의 원형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어디 가고요. 원형은 어디 가고 말단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우느라고 복지를 못 해요. 누가 좀 복지하면 막 또 화내요. 너만 치고 나가느냐. 너만 천사냐.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지금 다 양심이 답이라는 게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이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서 이게 자명한지 판단하는 건 다 양심이에요. 양심의 6원칙 가지고 판단하면 어떤 사안도 자명한 답이 다 있습니다. 완벽한 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이 조건에서 최선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있는데도 안 택하는 건 다 욕심이 장난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몰입애들이 정치인으로 있고 또 이 기업가들하고 이렇게 서로 지금 결탁이 돼가지고 기업가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권력자들이 그렇게 놀고 있고 지식인들이 또
권력자와 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어용 지식인들이 또 그들 입맛에 맞게 논리 제공해주면 나라가 아주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거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조선이 딱 망했거든요. 조선 망할 때 이렇게 가다가 국민들은요 뭔 일이 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나라 망한 거예요. 그냥 그나마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자기 살궁리만 하다가 나라 망한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요. 거기 그때 역사를 봐보세요. 나라에 좀 위기 닥치니까 이미 고종과 그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좋은 말 들을 수 없는 분이죠.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치와 매각매직으로 국고 다 탕진하고 그때도 궁궐 안에 무속인 불러들여서요. 맨 굿하고 돈 쓰고 엉뚱한 짓 하다가 최악의 악녀라는 평까지 역사학자들한테 받을 정도로 하다가 이미 중앙에서 그렇게 부패해버리니까 신하들도요 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니까 어떻게 뭔 궁리했냐면 러시아에다 나라를 넘길까 일본에다 넘길까 그것부터 궁리했어요. 이미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넘긴 걸 되게 자부해했어요. 이완용 같은 사람. 내 덕에 그래도 일본한테 우리를 판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역사를 보면 이미 정신적으로 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디다 우리나라를 넘길 거냐를 가지고 고민. 누가 와서 건들기만 해도 넘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 쪽으로 기우는 그 이제 그리고 일본이 그때 항상 상승세였죠. 청일 전쟁도 이기고 그러면서 일본한테 넘어간 거지. 그때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를 이제 곧 넘겨야겠다 할 정도로 스스로 뭘 해보려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스스로 지금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죠. 뭐만 가벼운 병균만 들어와도 죽을 것 같은 상태였다. 이런 꼴을 지금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근데 지금 그 역사적 그런 체험을 했는데 지금 올바른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잘 몰라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망할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섭죠. 이런 거.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같이 인터넷 정보 이렇게 알리기 일은 쉽고 집단지성이라고 인터넷에서 정보가 또 하나로 모이기도 쉬워요. 지금. 페북 좋아요 열심히 누르다 보면 더 인기 끄는 그쪽으로 사람들 대세가 기울죠. 그러면서 국민들 의견이 촛불 집회하자고 하니까 또 촛불 집회한 거잖아요. 즉 집단지성이 지금 결론도 내리고 정부도 수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정보들로부터 더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더 양심적이고 창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지성이 작동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작동은 하는데 그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단지성도. 더 자명한 정보가 돌아야 더 훌륭한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개개인의 판단력들이 더 자명해질수록 효과적인 어떤 의견 수렴이 가능하겠죠. 더 양심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집단지성만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집단지성이 잘못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홍익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양심을 계속 각성시켜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양심의 유권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를 생활화하게 도와드려야 그때 집단지성은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왜냐 언플도 하고 하잖아요.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을 해온단 말이에요. 몰입애들이 해와도 이건 자명하지 않은 얘기인데 하고 안 넘어가야 되는데 대다수가 뭐 하나 또 떡밥을 던져주면 확 쏠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집단지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그래서 집단지성만 따라간다는 것도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고 그런 정당들, 그런 정치인들도 위험하고 집단지성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저희는 입장이 뭐냐. 집단지성을 양심적으로 각성되게 도우면서 그 집단지성의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또 현실화하는 그런 따라가는 즉 선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정당 가능하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해봤지만 그 이상의 더 뛰어난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하냐가 문제지. 그런데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페이스북, SNS만 가도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이 바다입니다. 거기서 양심이라는 그 솔루션을 정확히 제시하고 우리 컨텐츠를 온 국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고 싶게 써보고 싶게 유혹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럼 너네 하는 거 다 그 진보나 옛날에 양심적 지식인들이 다 하던 거 아니야? 달라요.
그분들의 주장은요, 자기들이 이미 어떤 틀을 짜놓고 그 이론의 도구마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양심의 유권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즉, 여러분한테, 가족한테는 이렇게 대하십시오. 자녀한테는 이렇게 대하십시오. 정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무조건. 노동정책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만 선입니다라고 이미 미리 답을 내려놨나요, 저희가? 안 내려놨어요. 오직 이 답만 내려놨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마십시오. 자명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제일 자명한 걸 선택하십시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나요? 솔루션이? 그래서 진보가 갖고 있는 독선이라는 그런 아집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노동 문제 하나만 해도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현 상황에 그 당사자들의 얘기 다 들어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자명한 결정을 내리자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런데 진보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게 파업으로 이어지고 그 어떤 이 자본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해요, 벌써. 즉, 이 시장 상황을 무시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선이 아니다, 악이다 하고. 그럼 대화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문제가 이 진보 정권들이 일으킨 많은 문제들이 이 독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즉 국민도 호응 못하는 그런 대안을 내놓고 따르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들 지지율이 잘 안 나오죠, 거기는. 참 열심히 하시는데 안 오르죠, 지지율이. 왜 그럴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 독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따라오라는. 우리 말만 들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일견 우리랑도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게, 제시하는 게 양심의 유권칙이라는 건 어떤 결론을 낼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양심이 어떤 결론을 낼지 우린 미리 재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온 국민이 양심의 유권칙대로 판단했더니 이 일이 제일 자명하네, 현재 정보에서는. 그럼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명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거죠. 양심 지키자는 거 하나, 그리고 양심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정확히 믿고 온 국민의 양심한테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가자는 거죠.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주장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정당입니다.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데 없을 거예요. 양심 각성 이런 얘기 하려면 벌써 철학적인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그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양심론은 있어요. 마르크스한테 자본론이 있었죠. 자본론 실제로 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 사놓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이 정도 돼요. 몇 페이지 읽으면 아마 여러분 멘붕이 와서 더 읽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놔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본론이 있으니까 이론적인 토대가 있다고 믿고 그 결론을 국민들이 취해서 쓰는 거예요. 이론적 연구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 결론이 뭐였죠? 자본가가 우리 걸 뺏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냈고, 자본론이 그 엄청난 책을 통해 그 결론을 제시해 주려고요. 니네 삥 뜯기고 있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본론을 아주 그냥 하늘로 받드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 경제학 책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책에만 우리가 만든 이 가치가 부자들한테만 가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해 줍니다. 왜 이게 그 당시에는 양심에 부응하는 면도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어린 애들까지 다 잡혀가서 노동에 종사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굴을요, 조그맣게 파야지. 굴을 많이 파면은 자본가들 돈 많이 들겠죠. 굴을 조그맣게 파니까 누굴 들여보내면 딱 좋아요? 채굴할 때 애기들을 보내면 딱 좋아요. 어린애들이요, 하루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노동했어요. 그 꼴을 마르크스가 보고 있다가 마르크스 양심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볼 때 자명한 이론은 아니죠. 어떻게든 자본가가 노동자들 걸 착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편견 속에서 이론이 나온 거라 제가 볼 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서를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자본가한테 따질 수 있게 됐어요. 즉 법이 있어야 우리가 따지듯이 이론이 있어야 따집니다.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어땠나요? 군주가 하느님이다 하는 그 이론 속에 살다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나와서 아니야, 계약관계야. 군주 서비스가 시원찮으면 갈아치울 수 있어라는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나오니까 민중들이 갈아치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 어려운 사회계약론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철학책이라. 결론만 딱 취한 거예요. 뭐야, 계약 해지할 수 있었잖아 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이번에 올 양심혁명은 뭐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2,000개 강의, 2천만 조회수 나온 2,000개 강의를 다 안 보셔도 돼요. 결론이 뭐예요? 양심이 답이다예요. 양심 안 지키면 인간은 답이 없다예요. 그리고 양심은 6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킬 수 있다예요.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 어려운 고전 얘기 다 한 겁니다. 종교 얘기도 하고. 다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제가 한 작업의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자본론을 마르크스가 썼듯이 이 시대에 맞는 양심을 구현하고 싶어서 양심론을 쓴 겁니다. 제 나름대로. 동서양 모든 고전을 가져다가 정리해서.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양심이 답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퍼져서 장차 인류한테 퍼져서 개벽이 오게, 양심 개벽이 이 땅에 왔으면 한 게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제 원이자. 욕심은 욕심이거든요. 인류가 다 했으면 한 건 욕심입니다만, 제 양심의 원은 뭡니까? 인류가 양심 지키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 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욕심 같아서 제가 늘 품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 양심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건 제 욕심이죠. 그거는 뭐, 다 인연이 돼야 노력이 쌓여야 되겠죠. 노력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건 건방지지만 그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욕심 같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 빠른 시간에 다 양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이념을 머리에다 주입받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진짜 이게 양심이라고? 그 6가지 원칙만 지키면 양심이 된다고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그 6가지 원칙을 한번 어겨보세요. 어겨도 보고 지켜도 보고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옆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가정에 가서 양심의 6원칙 한번 어겨보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가족의 입장을 한번 배려하지 말아보세요. 가족의 입장에 관심도 주지 말고 배려하지 말아보세요. 가족들한테 부당한 피해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족들한테 겸손하지 말고 오만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가족들한테 양심의 구현이 아니라 욕심의 구현을 한번 가족들 관계 속에서 펼쳐보세요. 자명하지 않은 얘기를 한번 가족들한테 해보세요. 편견과 욕심에 깨어있지 못한 채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날부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가족들이 평가할 수도 있는. 근데 반대로 그 6가지 원칙을 한번 지키고 상대해보세요. 가족들이 지금 깨질 위기에 있더라도 한번 내가 양심의 6원칙을 가지고 가족들을 상대해보세요. 깨지려던 가족도 살아납니다. 즉 실험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험을 해보세요. 이 6원칙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육바라밀이나 인의의 지신이라고 동양 고전, 이 동양의 고전에 다 있는 거고 예전 철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인류 보편적 본질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실험해 본 것뿐이에요. 실험해 봤더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저를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양심을 믿으시고 인류가 2000년, 3000년간 검증한 진리라는 걸 한번 믿고라도 믿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상하게 양심 6원칙만 지키면 내 가슴도 뭔가 편해지고 뿌듯해지고 밥값한 것 같이 돼요. 이걸 어기면 찜찜해지고 답답하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혼자 뭔가 위축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양심 지키고 나면 여러분 누구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 돕고 나면요. 누가 안 보는데도 뭔가 등이 쫙 펴집니다. 뿌듯해지고 당당해집니다. 근데 죄 짓고 나면 위축돼 있어요. 전 죄 짓고도 안 위축되던데요 하면 어디 좀 병원을 가보시. 사이코패스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인류한테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 사이코패스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감도 해야 되고 죄책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과 정의거든요. 벌써.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판단력은 지혜고요. 추진력은 성실함이고. 그리고 그게 남한테 표현할 땐 예절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미 다 나와요. 양심의 덕목들이. 이거 한번, 그래서 저는 이것만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이게 우리 솔루션이다.